리모델링 오릅니다. 괜찮은 상품이에요. 리모델링에도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 층고입니다. 죽 써서 남주는 상황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똑같이 재건축해서 지을 때보다 최소 같거나 비싸다. 근데 리모델링이 왜 하는 거지? 예, 뇌피셜 부동산 이야기 야부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다들 표정이 별로 좋지 않나요? 서킷 브레이커 때문에 20분 만에 서킷 브레이커 나오고. 자, 이번 주 주제는 요겁니다. 요거. 리모델링 사도 되나요? 이게 약간 부동산 시장에서는 영원히 좀 지속적으로 나오는 질문, 이 상품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질문에 대한 제 나름의 답을 좀 해서 여러분들께 사도 되는 리모델링, 안 되는 리모델링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이 질문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리모델링 단지도 시세가 잘 오르나요? 두 번째는 진짜 리모델링 되는 건가요? 이거 두 개인데, 일단 첫 번째, 리모델링도 오르나요? 잘 오릅니다. 잘 올라요, 리모델링. 두 가지 사례를 갖고 왔는데, 하나는 송파구, 하나는 강동이에요. 근데 먼저 말씀드리면 리모델링은 집값이 높은 지역에서 잘 됩니다. 네, 근데 그건 모든 정비사업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서 이 사례는 어쨌든 그런 지역이라는 걸 좀 감안해서 봐주시는데, 송파구에 있는 가락상용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1997년에 지어진 2064세대짜리 단지거든요. 그리고 요게 23년 2월, 그러니까 저희가 한창 가장 직전에 낮았을 때 이게 한 11억대 거래된 게 있는데, 올해 21억 6천만 원 나온 것도 있고 20억대 거래가 지금 다 되고 있어요. 요거는 요 옆에 있는 단지인데, 이거는 2004년에 지어진 1696세대짜리 단지입니다. 근데 여기는 브랜드 괜찮아요. 단지로 괜찮게 잘 지어놨습니다. 비슷하게 오르죠? 12억 7,500만 원 비슷한 시기에. 근데 지금 올해 이제 최근 거래가 없긴 한데 19억 8,500만 원이에요. 그 지역의 정주 여건이 괜찮은, 나름 이제 손꼽히는 단지의 상승률이랑 비슷하거나 혹은 그것보다 더 잘 갑니다. 두 번째, 우리 에녹집 첫 번째 단지였죠. 예, 선사현대라는 단지였는데, 자, 이게 84제곱, 82제곱인데 어쨌든 30평대 기준으로 비슷한 시기에 뭐 10억, 11억에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 이제 20억, 뭐 18억, 16억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죠. 선사현대는 2000년에 지어진 거의 3000세대 되는 단지고, 요거랑 얼마 안 떨어진 도보로 한 5분,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다른 단지인데, 이거 2008년에 지어졌어요. 얘의 모습은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포자이나 레미안 퍼스티처럼 지하철이랑 딱 돼 있고, 단지 위에 이제 거의 도로 없는 그런 단지거든요. 3000세대짜리 단지야. 얘는 그리고 역도 되게 가깝거든요. 이거보다 조금 비쌌겠죠. 그러니까 11억, 12억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 19억, 17억, 18억이니까 상승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것만 보면 얼마 안 올랐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재건축은 더 올랐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당연히 일단 재건축은 더 잘 오릅니다, 리모델링보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야 될 거 뭐냐면 분담금 낼 거 아니에요. 이거 고려해서 샀다고 생각하면 되게 비싼 가격에 산 거예요. 여기 있는 단지는 지금 이미 추정 분담금들이 나오고 있는 단지들거든요, 리모델링.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구 같은 경우에는 추정 분담금이 이미 지금 한 3억 정도. 뭐 그럼 여기 한 4억 나오겠죠, 뭐. 저 시세 플러스 4억 정도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나는 그것까지 지불할 마음을 가지고 산 거죠. 물론 그 중간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리모델링의 가치는 재건축이랑 비슷합니다. 입지, 그리고 신축이 됐을 때 기대감. 여기 신축이 이 정도인데 리모델링 하면 신축 되니까 그 정도 가격이 되겠지.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리모델링 오릅니다. 괜찮은 상품이에요. 두 번째, 이제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리모델링 진짜 되나요? 결국엔 사업성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네. 리모델링이랑 재건축 똑같이 지금 뭐가 더 비쌀까요? 재건축 아닐까요? 재건축일 것 같잖아요. 리모델링이 더 비싸요. 공사비만 놓고 봤을 때. 물론 다 이런 건 아닙니다. 왜냐면 봐봐요. 이거 다 때려 부수고 새로 짓는 거고, 이건 남겨놓는 게 있잖아요. 근데 왜 이게 더 비쌀까? 공사의 난이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리모델링 하는 단지들 오다 가다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이촌을 최근에 한번 봤거든요. 근데 거기 지금 많이 마감이 거의 됐죠? 다 지어졌죠. 근데 거기도 비슷할 텐데, 그 리모델링 하는 단지들 가서 보면 가장 최소한만 남아있을 때, 최소한의 골조만 남아있을 때 보면 저게 저렇게 버티고 있어도 되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세대가 다 뚫려서 보여요. 근데 그 골조를 유지를 시켜놔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더 지하 새로 파야 되죠. 여기 지하철장 없는 데들이거든요. 있는 데도 있어요. 선사현대는 있었어. 근데 가락상용 제가 없는 걸로 알거든요. 이 그림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리모델링 생각하면 안에만 대강 바꾸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텐데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리모델링 이거예요. 이게 다 발라내고 뼈대만 남긴 다음에 넓혀서 다시 붙이는 겁니다. 이게 난이도가 상당해요. 지하 다시 파야 되죠. 지하 우리가 보통 팔 때 처음에 그냥 새 아파트 짓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냥 빈 땅을 파요. 그리고 파서 흙막이 공사한 다음에 밑에다 이제 매트 깔고
쫙쫙쫙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있는 채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난이도가 상당한 겁니다. 그러면서 주차장도 짓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리모델링이 똑같이 재건축해서 지을 때보다 최소 같거나 비싸다 라는 게 이제 업계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근데 리모델링을 왜 하는 거지? 이제 그 질문이 들잖아요. 건설업계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리모델링이 아니다. 제도를 우회하는 상당히 이제 기형적인 공사 방법이라는 건데 이런 질문 바로 나왔잖아요. 그럴 거면 재건축하지 왜? 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이미 용적률이 300%가 넘는데 재건축을 어떻게 해요? 이 얘기. 제도를 우회하는 기형적인 구조라는 얘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적률 체계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서울에서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재건축을 한다고 칩시다. 일단 기준 용적률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210%거든요. 서울시가 어떤 시비도 걸지 않고 그냥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아파트를 다시 지으실 거예요. 용적률 210%까지는 공짜입니다. 공짜란 말이 좀 웃기긴 하지만 어떤 제약도 없습니다. 자, 근데 더 짓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장수명 짓고 디자인도 예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한 이상적인 공동주택의 모습을 마련해 오시면 인센티브 20%포인트 더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더 가고 싶으세요? 그럼 기부 체납 좀 하세요. 공원도 만드시고 뭐 양로원도 지어서 좀 하시고 어린이집 지으시고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00%까지 가려면 공공 분양, 공공 임대 반반해서 올립시다. 음마 같은 데 보면 나중에 분양할 때 민간 아파트 분양도 있지만 공공 분양도 나올 거예요. 광장 극동이었나? 우리 갔던 극동. 극동이었나요? 예, 거기도 그런 거 나올 거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면 더 높이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용적률을 찾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래도 300이 최고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 지금 단지가 280이에요. 그러면 다시 부수고 짓잖아요? 210부터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던 사람도 쫓겨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다운사이징을 하지 않는 한. 그러면 재건축을 아무리 잘해도 이걸 다 찾아 먹는다고 해도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리모델링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용적률이 몇 %든 세대수가 기존 세대수의 15%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15%까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할 때랑 우리가 재건축해서 용적률을 다 찾아먹었을 때 나오는 사업성이랑 비교해서 하는 건데 300이 넘어가는 순간 이제 안 통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통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사실 서울시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면서 어떤 것도 이제 해주냐면 현황 용적률이라는 걸 인정해 주는 게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기준 용적률이 210이잖아요. 근데 280인 단지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는 그냥 기준 용적률 280부터 시작해. 지어놓은 게 280이니까. 이거부터 인정해 줄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사항이 걸려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생각보다 그렇게 안 나옵니다. 300 넘는 단지는 그냥 무조건 리모델링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근데 리모델링에도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평면입니다. 평면. 옛날 아파트 혹시 구조 기억나요? 약간 길죠? 네, 앞뒤로 길죠. 지금은 이제 뭐 3베이, 4베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때는 아마 베이 개념도 별로 없을 때였을 것 같은데 2베이입니다. 2베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왼쪽에 큰 방, 오른쪽에 작은 방, 그리고 큰 방 따라서 거실 이렇게 있고 이쪽에도 이제 화장실 있고 작은 방 이렇게 쭉 따라라 있는 그런 아파트를 리모델링 한다고 쳐요. 우리가 리모델링 할 때는 종류가 혹시 뭐가 있는지 아세요? 리모델링에 3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까먹었다. 우리 선사님께 제가 그렇게 대학교에서 설명해 주는데도 까먹었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직 증축, 수평 증축, 별동 증축입니다. 맞습니다. 어머. 모범생. 저기 뭐야, 시험에 냈어야 되는데. 수평 증축은 뭘까요? 옆으로 늘리는 거. 그쵸, 맞아요. 양옆으로도 늘리고 앞뒤로도 늘리고. 오. 수직 증축은 뭘까요? 또 더 위로 쌓는 거. 별동은? 새로운 동을 만드는 거. 맞아요. 그래서 웃기지 않아요? 리모델링인데 별동 증축이라는 게 있다는 것 자체가. 별도는 증축이 아니라 그냥 신축이죠. 신축? 그래서 그거는 단지 안에 그 공간이 남아있을 때. 근데 2베이짜리 앞뒤로 늘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게 리모델링해서 새로 짓는 아파트의 모습입니다. 그렇구나. 보통 그 수평 증축했을 때 이거 세대도 되게 중요한 게 보통 우리가 그냥 성냥갑 아파트라고 생각해 봅시다. 쭈루루 있을 거잖아요. 네. 쭉쭉쭉쭉쭉 있다. 양옆에 있는 세대가 있겠죠. 양옆에 세대는 이렇게까지 늘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세대는 이렇게까지밖에 못 늘려요. 그렇구나. 그럼 정말 리모델링 아파트를 살려는 사람들은 사이드 집을 선택하는 게 유리한. 웬만하면 그게 좋죠. 근데 그건 이제 단지마다 설계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는 거고. 집 구조가 저렇게 되면 네. 저 환기 안에서 에어 서큘레이터 가운데 놔야 돼요. 진짜 집 그렇구나. 그려지는 그래서 리모델링의 가장 큰 한계가 이제 평면이고 두 번째 층고입니다. 층고.
이거 기존 층을 무조건 유지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동배치 그대로 있는 동이죠. 그러면 조경이나 동선 그리고 커뮤니티를 어디다 넣을 거냐 지하에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재건축한 단지에 비해서 한계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옛날 아파트 내가 지금 살던 아파트에 비해서 훨씬 좋아지는 건 맞죠. 그리고 리모델링이 또 하나 웃긴 점. 자, 이게 우리가 아까 봤던 요거였잖아요. 요거. 네. 근데 리모델링 하면 새로운 아파트들이 나오잖아요. 15% 신축이 된다며. 이게 일반 분양한 아파트거든요. 새로 나와서. 왜 그런지 알아요? 별동 구축하니까. 맞아. 이거 별동이었어. 근데 여러분 리모델링은 내가 있는 집을 늘리는 거예요. 별동한 걸 못 가져갑니다. 이거는 진짜 새 아파트잖아요. 말 그대로 신축한 그쵸, 아파트잖아요. 별동 신축한 아파트. 별도 신축 맞네. 그럼 증축 아니고. 근데 훨씬 이제- 깨끗하다. 맞아. 훨씬 저래야지 깨끗하잖아. 지금 살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조합원이 청약 당첨자보다 그 억울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죽 써서 남 준다고 표현했지만 이게 있으니까 이거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 팔아서. 원래 재건축이 그렇습니다. 요게 이촌 르엘 단지 배치도거든요. 이게 새로 일반 분양하는 것만 이렇게 색칠해 놓은 거예요. 여기는 이제 있고 이렇게 늘렸겠죠. 조합원들은 일반 분양 여기다 붙인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붙인 거고. 그냥 죽 써서 남 준다고 했지만 이거 제가 보니까 이거 북향이더라고요 거실이. 제일 좋은 거 이거. 이거 신축한 겁니다. 여기 원래 테니스장 있던 자리래요. 그래도 여기 평면이 다 괜찮아요. 이런 동굴형 평면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죽 써서 남 주는 상황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이제 확 바뀔 예정입니다. 제도 개선? 네. 이게 저희가 얼마 전에 쓴 기사인데 아직 법이 통과는 안 됐는데 국회에서 이제 여야 합의로 그 상임위인 국토위에서 법사위 넘어서 본회의까지 부의된 안이에요.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보시면 조합원 신축 세대 배정한다. 동호수 선택지를 확대한다. 이게 됩니다 이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된다. 이게 호수도 근데 바뀔 수도 있는 거면 로얄층이었는데 갑자기 그럴 수도 안 있죠. 좋아요. 네.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이게 통과돼도 보통 그건 조합에서 정관으로 정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땐 대지집은 큰 분들 위주로 이제 이거를 주장하거나 혹은 그냥 아예 우리 뺑뺑이 돌립시다. 그래, 추첨해서 이평형 가실 분들 가시고 나머지는 그냥 있던 데에 남읍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저층 남기고 다 위로 올리자. 오. 저층만 분양하고. 저층 남기고. 그러니까 1, 2층에 있는 분들을 이제 이쪽으로 올리고. 몰고 나머지 15% 그냥 저층만 몰자. 상가도 리모델링을 하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상가 면적을 늘릴 수 있는 게 10%인가 정도밖에 안 됐대요. 상가 면적을 30%까지 늘릴 수 있게 해주고 더 중요한 거 상가는 위치가 중요하잖아요. 대부분의 상가들이 옛날 아파트 보면 단지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오프라인 상권이 워낙 죽고 다 온라인으로만 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가로변에 만들어요. 꼭 주민들만 쓰는 건 아니게 인근에 있는 단지 사람들도 와서 쓰게. 근데 리모델링은 원래 제자리에서 했어야 됐었잖아요. 그럼 상가가 안에 있으면 이 상가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위치도 그냥 그대로고 돈 더 내가지고 여기 뭐 면적 늘려봤자 얼마나 수익성이 좋아진다고 우리 안 해 이러거든요. 그래서 상가를 위치를 조정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근데 그 말은 뭐예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거기에 있는 아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위치를 바꿀 수 있다면 그 동을 신축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와.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렇거든요. 네. 되겠다. 네. 근데 그게 되면 별동 신축되는 세대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이거랑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통합 리모델링 가능해집니다. 재건축, 통합 재건축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막 리모델링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작은 단지들 리모델링 너네들끼리 하지 말고 묶어가지고 시공사 선정 그냥 하나로 한 다음에 브랜드 타운 하나 만들어봐. 또 하나는 큰 평형 있죠. 전용 8호제곱 이상인 평형은 두 세대로 분리가 가능하게. 이거는 면적이 그냥 자연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것까지 가능하게 해서 리모델링을 좀 활성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어떤 리모델링을 사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임대 세대가 있냐 없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얘기 많이 했던 남산타운 아파트 거기 이제 임대 세대가 있어가지고 분리해서 가네 마네 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단지들은 오래 걸립니다. 두 번째, 리모델링만이 답인가? 이거에 예스여야 됩니다. 답이. 오. 아 맞아 맞아. 길이 아예 하나로 딱 정해져 있어요. 길이 아예 하나로 정해져 있어야 돼. 재건축 하겠다고 막 비대위 나서거나 혹은 재건축 먼저 가겠다 막 하면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도 저도 안 된 채로 계속 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 증가 세대수 당연히 봐야 되는데 별동 증축 많은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이게 어쨌든 팔 때도 비싸게 팔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수평보단 수직이 나아요. 왜냐면 수직 증축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요거잖아요. 이 위에 세로층을 올리면 이 구조를 안 써도 될 것 같죠? 똑같이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건 예를 들면 우리 아파트가 15층이면 옥상에다가 한 층을 더 올리는 거니까 골조는 그 위에는 다르게 해도 되잖아. 그게 안 돼서
왜냐면 하중을 똑같이 견뎌야 되니까. 이게 하중이 이 구조로 안 되고 분산이 되게 되면 밑에가 똑같은 힘을 받지 않으니까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직 증축을 한다고 해서 평면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 변수는 뭐냐면 이건 뭐 특정한 회사의 홍보는 아니고 포스코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었거든요. 원래는 수직 증축하면 이 평면 살려야 되니까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포스코는 이 평면이랑 다른 평면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약간 그 중간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개념을 해서 하나 딱 넣고 그래서 그걸로 하중을 세게 견딜 수 있게 만들고 그 위에 올려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시공사가 어떤 방법으로 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이 순서로 선호도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평면이 좋아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기 때문에 수직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잘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대체로 이렇더라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 하이엔드 경쟁하는 지역.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 고급화가 중요한 지역이면 저는 비추천입니다. 리모델링도 하이엔드를 할 수 있어요? 한계가 명확해요. 로얄 붙였잖아요. 르엘 붙였는데 제가 네. 이촌 르엘 주민분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지만 4베이 나오는 평면이랑 동구령 평면이랑 둘 중에 뭐 선택할 거예요? 포베이죠. 그렇죠. 포베이 할 거잖아요. 자, 그러면 뭐 막 반포나 이런데 다 막 삐까번쩍하고 돈 많은 분들이 나는 그냥 턱턱 사는 지역이야. 근데 뭐하러 못난 거 사? 그러면 격차가 많이 벌어집니다. 이왕 하이엔드 살 수 있으면 굳이 깨끗하게 근데 샤워하고 이촌 분들의 그거를 대변해 보자면 이촌 주변에는 신축이 별로 없으니까 첼리투스만 있고 옆에 이제 뭐 한글 아파트는 이런 거는 아직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리모델링이라도 하시는 거 아닌가? 맞아. 저는 그래서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촌 르엘이 그래서 잘 나갈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신축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비슷한 시기에 똑같이 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리고 완성된 거 딱 놓고 봤을 때 뭘 선택할까요?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서 보면 생각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내가 언제 매수했냐? 분담금 얼마 나오냐? 완성됐을 때 시세가 얼마냐? 생각하는데 길게 놓고 봤을 때,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어쨌든 여류에 있는 상품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나는 리모델링 하는 단지고 재건축하는 단지가 있어. 비싸게 샀어. 분담금도 더 많이 나왔어. 근데 팔 때 가격 차이가 그것보다 크게 안 나. 라고 하면 내가 더 높은 수익을 낼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웬만하면 뭐 진짜 막 반포, 압구정, 강남 3구랑 용산에 있는 데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리모델링을 사겠다고 하면 중간에 이거 털고 나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역, 가락동이라든지 암사동 이런 데들은 이런 경쟁하는 데는 사실 아니잖아요. 적당한 입지에 적당한 신축만 있어도 가격이 잘 형성돼서 들어가려는 수요가 있는 곳, 그런 곳이랑 진짜 부자들이 와서 좋은 아파트 사려고 하는 곳이랑은 다른 시장이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데들은 괜찮아요. 그리고 진짜 웬만하면 어쨌든 완성된 뒤에는 100% 좋은 상품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털고 나오시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그 리모델링을 활성화 시키려면 그 15%까지만 늘어나는 거를 더 늘려줘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불가능한 건가요? 그게 우리가 지지난주에 얘기했던 저는 그 백백시티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한정 늘려준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단지의 건폐율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예를 들어 수직 증축하면은 네. 건폐율에 상관이 없잖아요. 그건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빽빽해지는 건 맞잖아요. 맞아. 스카이라인도 높아지고. 그러면은 15층에서 30층이 되면은 2배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되게 이 양은 많이 늘릴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너무 빽빽하다는. 기술의 한계가 있을 겁니다. 정부에서 정말로 보수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게 수직 증축이에요. 무너질까봐. 네, 무너질까봐. 네, 네. 리모델링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그냥 쳐다도 안 보는 상품이기도 해요. 왜냐면 그렇게 오래된 골조를 그냥 유지하면서 있는 게 안전해? 라는 의문을 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리모델링 해도 그 골조를 유지하지만 골조에 덧대죠. 그렇죠. 덧대죠. 네. 당연히 그 안정성 평가는 다 합니다. 무너지면 안 되니까 당연히. 네. 상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이제 15층짜리지만 네. 상가는 3층이잖아요. 네. 상가를 무너뜨리고 거기다가 뭐 30층짜리 아파트를 지으면 안 되나요? 네. 근데 그거는 상가 소유주들이랑 협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상가 소유주 아파트 주고. 그건 이제 재건축에서는 그래서 갈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가를 일단 기본적으로 맘대로 안 지을 수 없어요. 왜냐면 그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상가 넣냐 마느냐를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국토부에서 유권 해석 때문에 막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가를 공급받지 않기 아니로 한 경우냐, 상가를 짓지 않기로 한 경우냐, 상가가 원래 없는 경우냐, 이제 이런 걸 다 따져서 상가를 없앨 수 있느냐, 상가 조합원한테 아파트를 줄 수 있느냐가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 리모델링은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 제가 지금 스터디가 잘 안 돼가지고
그거는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아까 얘기했던 이게 가능하면 이게 말이 위치 조정이지 다 부수고 다시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3층짜리 상가가 있었고 10층짜리 아파트가 있었어요. 근데 3층짜리 상가를 10층짜리 아파트 분대로 가고 10층짜리 아파트를 신축해서 20층으로 올려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다 리모델링도 건축 심의가 있어요. 그래서 다 봅니다. 이 아파트의 그 모양이 어떤지, 단지가 빽빽하진 않은지, 일조권이 잘 지켜지는지 그런 것들 다 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의 사업성이 좋아질 수 있게 하는. 저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봐요. 만약에 진짜 다른 재건축들처럼 리모델링도 우리 상가 안 지을게요. 상가 조합원들도 다 아파트 드리겠습니다. 하면 사업성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마칠까요 그러면? 네. 네. 부리 부리야 부리.